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쉬운 국어 신민숙입니다. 네, 저희 시험 보시느라고 공무원 시험 보시느라고 많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성적이 좀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여러모로 좀 많이 어려웠어요. 어렵고 사람을 좀 당황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랬다 이렇게 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고 진짜 많이 고생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많은 점수 잘 나오시고 그다음에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얻어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2년도 7월 18일 날 시험 본 국무원 해설 강의 지금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9급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출제 유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은요. 어법이 40%, 어법이 한 10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제가 25문제인데 10문제 정도가 지금 어법이 나왔고요. 비문학이 지금 많이 나왔죠. 요번에 큰 특징은 비문학이 많아졌다. 우리 옛날에 비문학은 한 4, 5개 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8개 정도로 늘어났고 더군다나 비문학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어려웠어요. 수학적인 그 방정식 문제라든가 아니면 락항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지문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을 따진다고 한다면 7급보다 더 위, 뭐 5급까지도 갈 수 있는 비문학 지문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그런 문제가 막 나오니까 당황을 해. 그죠? 당황하고 막 길이도 길고 그러니까 시간도 모자라. 막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죠, 이번에. 그래서 비문학은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형태는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모든 시험들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모든 시험들이 비문학의 지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유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군무원도 비문학이 늘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내용일치, 화법, 단락순서,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 뭐 정의냐 예시냐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까다롭게 나왔죠, 여러분?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비문학 부분은 내용 일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론적인 측면들도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가 화법, 그러니까 경률 문제 그런 거 같은 것들 있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간다고 한다면은 뭐 표현론적 관점 문제 같은 것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은 내용을 보고 내용 일치 문제 찾는다든가 주제 찾는가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들도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어법은 띄어쓰기, 파생어, 단어 활용 여러 가지 뭐 높임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전에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하게 나왔고 어문 규정이 계속적으로 좀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특이하다 그러면 한자어냐 고유어냐 찾는 문제가 벌써 2문제나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진짜 어디까지 우리가 한자어를 외워야 되며 어디까지 고유어를 외워야 될지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여러분들이 좀 힘듦을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자어 고유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몇 개는 좀 제해지고 그다음에 나머지에서 좀 고민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법 문제는 다른 것들은 좀 괜찮았는데 여기 한자어 고유어 찾는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 뭐 3인공 나왔죠. 주요 작품 나왔는데 좀 특이한 게 현대시요. 해바라기 같은 거 굉장히 낯선 시들도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주요 작품을 통해서 이제 낯선 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바라기 관련된 해바라기 막 나온 그 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여기 어법도 한자어 고유어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현대시 좀 어려웠고요. 여기 내용일치 뭐 락항이라든가 그다음 방정식 뭐 이런 거 그런 내용일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씩은 꼭 어려운 것들을 좀 껴 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낸다고 한다면 뭐야? 맞출 건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맞출 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공무원 이런 쪽보다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그런 공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사법이요. 수사법이라는 것은 뭐 의인법이니 아니면은 대유법이니 아니면 직유법이니 뭐 이런 것들의 문제. 또 문학 이론적인 측면이죠. 그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한자 여전히 나왔고요. 한자 성어 이런 것들입니다. 한자 성어 2문제나 나왔습니다. 한자 성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법이 한 40% 정도 되고 비문학 요 정도. 뭐 한 문제 두 문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요 정도 형태가 되고요. 한자 어휘 같은 경우는 3, 4개씩 나올 거고 문학도 한 4, 5개 정도는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정도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법 문제 10개, 25개에서 10개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학은 여기 4, 5개 요 정도로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7, 8, 9개 7, 8개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도 한 3, 4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나왔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 정도의 출제 비용을 갖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꼼꼼한 공부가 좀 필요로 하는 공무원 시험이었고 이번에 좀 난이도는 다소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해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띄어쓰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 문제를 맞추셨어야죠. 이 문제 맞추셨어야죠. 물 쓸 틈 없다. 물 쓸 틈 없이 이거는 군무원에서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군무원에서는 뭐 보잘것없다 이런 거 있었고 물 쓸 틈 없다 혹은 물 쓸 틈 없이 같은 것들은 한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봤었어요. 기출문제 같은 걸 보면서 와 진짜 그때 문제 풀면서 뒷골 막 잡으면서 와 이게 뭐야 막 이랬거든요. 똑같이 나왔잖아요. 기출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풀으셔야죠. 띄어쓰기 부분이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다 붙였어야 된다. 이거고 커녕이요. 얼마나 제가 많이 외쳤었던 겁니까? 커녕이라는 거는 얘는 뭐다? 조사다. 조사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거랑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에 지난달이요. 얘 한 단어예요. 얘 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겸이라고 하는 건 다 띄어야죠. 겸이라는 건 다 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됩니다. 여기 보면 좀 더 큰 것이라는 것은 좀 더 큰 거이라고 이렇게 다 띄어쓰기를 해서 써도 되지만 좀 더 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둘을 묶어서 좀 더 큰 것. 그렇죠? 연이어 나타나는 이름절. 그러니까 단음절이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 연이어 나타남의 경우. 그리고 어떤 형태, 뭐 부사어나 관형어, 명사 같은 이런 형태. 얘 부사어고, 얘 관형어고, 얘 명사잖아.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묶어서도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웠었죠. 띄어쓰기 부분에서. 그래서 얘는 얘도 되지만 좀 더 큰 것 이렇게 묶어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은 맞추셨어야 됩니다. 됐죠? 2번 갑니다. 2번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얘도 맞출 수 있어야지. 파생법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것은 우리가 파생어 했을 때 저희가 접두사하고 접미사하고 그리고 접미사라고 하는 부분에 지배적 접미사. 기억나시죠? 지배적 접미사 할 때 뭐 있었어요? 답다롭다 스럽다. 기억나세요? 형용사로 만드는 거 답다롭다 스럽다 막 이런 거 했었잖아 우리가. 그쵸?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왔네. 아이고 답다 다음에 어디 갔어? 롭다 넣고 스럽다 얘네 나왔네. 얘네 나오면 뭐라 했어요? 접미사라고 그랬잖아요. 답다롭다 스럽다 막 이런 거 외웠었죠? 그 다음에 당하다 거리다 막 이런 것들 우리 막 외웠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뭐 까지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 다음에 히싱네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그 접미사라고 하는 걸 외웠던 거잖아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요. 제가 그랬죠?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체연 뒤에 하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네,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우리 외웠었어요.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그래서 공부하다, 감사하다 할 때 했었어요. 그리고 하다는 거의 다 어떤 뒤에 단어가 이렇게 똑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거의 접미사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 다 접미사들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파생어. 근데 얘는요 살피다, 그다음에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요 얘도 뜻이 있고 얘네 같은 경우에서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접미사로 있지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 이렇게 되죠. 어간어미 그래서 얘는 합성어의 형태이기 때문에 접미사가 아니라고 얘가 접미사가 아니라 얘네 같은 경우에서는 접미사의 형태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보다는 동사잖아요. 동사. 그러니까 얘는 어간어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합성어 이렇게 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답다롭다 스럽다 이거 외우는 거 외웠을 때 우리 했던 거 그거 잘 공부해 놓으시면 충분히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정도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너무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번입니다. 3번 갑니다. 사자성어요. 사자성어 틀리시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우시우보라고 하는 건 한자성어 300에는 없었어요.
한자서가 300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책 있죠?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책만 내우시면 웬만한 거 다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무시오버란다. 호시우보는 없었어요. 그래도 풀 수 있었죠. 왜? 나머지를 아니까. 그죠? 경강부회라고 하는 거, 이거 답은 4번인데 일단 경강부회부터 볼까요? 경강부회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고 타당한 논거를 말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얘는 몰라도 얘요. 독청도설이라는 것은 길 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죠. 들 위에서 들은 이야기, 또 길 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길 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도청도설하지 마. 길 위에서 이야기 듣고 이야기 말하고 하지 마. 그렇게 주책 없이 행동하지 마. 그랬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요거요. 전화위복이라는 건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팀이 크게 이긴 것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일 줄 알았는데 불구하고 그게 복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화를 바꿔서 복이 된다. 아니죠. 안 좋은 일이 앞에 나와야지. 안 좋다고 생각한 게 나와야지. 근데 그게 복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죠. 그냥 이긴 거잖아. 잘 됐어 이런 거잖아. 앞에 뭐 이런 게 들어가야지. 이번에 진 것은 옛날에 우리가 진 것은 최종 승리가 되기 위한 전화위복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식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다음에 호시우보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게 범호자 호랑이잖아요. 호랑이죠? 그쵸? 호랑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소우자죠. 소처럼 걷는 거죠. 호랑이같이 예리하게 뭔가를 보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을 갖다가 호시우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리하게 주변을 갖다가 보고 아주 매섭게 보고 우직하게 자기 길을 걸어간다. 훌륭한 리더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갈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한자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얘는 요 보면은 여기 절차탕마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인데 여기 절차탕마 이건 뭐예요? 여기가 갈맞자잖아요. 갈았다 이런 거잖아. 절차탕마가. 그쵸? 그래서 나의 학문이나 인격을 잘 자르고 갈고 다듬고 갈고 이런 거였죠. 그래서 얘가 갈다 이거고 오래된 나사여서 마모되었다. 이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오래된 나사가 다 갈려가지고 그쵸? 달아지다, 갈다의 의미가 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요. 정신을 수양하고 심신을 연마하다. 이것도 갈고 닦는 거니까 갈다. 이런 게 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쵸? 이 절차탕마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에서도 예전에 한자 성어에서 이 맞자가 말맞자냐 아니면 갈맞자냐 이렇게 해서 나온 적 있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공무원 기출문제 같은 것도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 그게 풀어가지고 보면은 이게 갈맞자지 한 번 정도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가 간다. 내가 내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갈고 닦아. 이런 것도 있고 갈아. 그러니까 닳는 것도 있고 막 이러겠죠. 근데 얘는 뭐야? 마비되다가 갈다가 어딨어. 연마하고 갈고 그런 거 아니면 달아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 마비되다라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런 기능이 끊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이 없어지다죠. 절일마 절일비. 그러니까 얘가 조금 제일 이상하겠구나. 이렇게 추측하셔라도 봐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웠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신을 갈고 닦는 거 혹은 뭔가 달아가지고 갈아지는 거 이런 것들 그게 갈맞자를 쓰는 거니까 그게 제일 없는 것 같은 것들로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4번. 그렇죠? 한자어도 좀 추측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5번.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 한 번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을 때 생각할 때 1회. 1회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번 이렇게 가시고 시행시도 뭔가를 내가 해봤어. 그러니까 시행시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시행시도라고 말을 하는데 한번 해봐. 시행시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얘는 뭐다? 한 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막 헷갈린다고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1회 의미를 가장 크게 나온 거. 그렇잖아. 나머지는 다 이거겠고 얘 하나가 뭐가 나오겠고 아니면 거꾸로 되던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보통은 그렇겠죠. 얘가 한 번 딱 1회라는 의미가 그래도 제일 강하게 나온 거.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1회라는 게 한 번. 이라는 거 딱 한 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봤더니 한 번 실패했다더라도 얘가 떼야지. 한 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면 돼. 왜?
한 번 쓰러졌어.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돼. 이런 뜻이니까 얘는 1회 실패했더라도 될 수 있죠. 근데 이거 2번에서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 제가 2번 이거 있잖아. 확인학습 같은 거 문제 풀면서 혹은 우리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여기 기출은 아니었어요.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한 번은 내 거리에서 큰 사고를 내버렸다.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의미다 보기보다는 얘는 뭐냐면 그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내 거리에서 큰 사고를 낼 뻔했었어.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그때의 의미예요, 이게. 그때 의미를 가져가는 거 딱 한 번이냐. 근데 여기는 그때 의미를 갖고 가면 얘는 이렇게 붙인다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헷갈려. 그럼 얘는 잠깐 대기. 얘는 대기. 그 다음에 그 녀석 울음소리 한 번 크구나. 울음소리 한 번 크네. 이게 한 번만 큰 거야. 그게 아니잖아. 이거 1회의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붙이는 게 맞죠. 얘는 완전히 맞아. 심심한데 노래나 한번 불러. 노래나 한번 불러. 딱 한 번만 부르는 거야. 아이 노래 한번 해봐. 시행시도 이런 뜻이니까 얘가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번 아니면 2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데 이걸 그때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좋아.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둘 중에 어떤 게 1회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을까? 네, 한 번이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을까? 첫 번째죠. 한 번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이런 거기 때문에 1번 쪽인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그 한 번은 옛날에 사거리에서 큰 사고 낼 뻔했어. 뭐 옛날에 그때 예전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한 번이라는 거 이거 같은 경우 예전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얘는 한 번 이렇게 우리가 뭐 한다? 붙여쓰기를 한다. 그쵸? 이게 문제 풀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거 잘 봐놓으세요 라고 그랬었어요. 그 예문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 실춘종합 모의고사 같은 거 우리가. 그러니까 볼만하지. 봐야지. 답은 1번 되는 거였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얘가 이거는 인류는 이거구나. 이거 보세요. 인류요. 인류라는 건 인간이죠. 인간의 사회죠.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다. 자연의 우연한 살면이다. 이랑 달리 어디 갔어? 인류의 기적 같은 진화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필요로 하는 거 인류는 가장자리에 있어. 뭐가 아니라 우주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야. 인류의 기적과 같은 진화는 이거와 달리 이런 달리 같은 것들은 이렇게 가로로 쳐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류의 기적과 같은 진화는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다. 오, 우연히 생긴 거야. 그리고 인류의 가치와 인류의 존엄성은 다른 동물들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차등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뛰어나고 인간이 뭔가를 되게 특이하게 갖고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들을 봤더니 자연은 이제부터 자연에 대한 예찬이 끝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자연에 대한 예찬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찬을 하고 있죠. 한없이 자비롭고 아름다워. 자연은 무연히 조용하고 생기 넘치고 무연히 소박하고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창업하고 난리 났어요.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자연은 모든 존재의 터전인 동시에 그 원리며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 의배이기도 해. 자연은 활기 그 자체야. 표상이야. 자연은 인간의 배려에 대해 진리며 규범이며 지침이며 길이야. 이거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낫다 이런 거죠. 자연에 대한 예찬이 쫙 끝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라. 자연에 대한 예찬. 자연의 최고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주의죠. 그쵸? 자연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신비롭다 이거보다는 자연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예찬, 자연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다 자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주의자. 자연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낭만주의, 자연주의 이런 거보다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좀 되는 거. 이런 걸로 좀 찾으실 수 있었으면 돼요. 이게 솔직히 자연주의자, 실존주의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자연에 대해서 예찬할 수 있으니까 자연주의자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이렇게 하셨으면 됩니다. 답 2번 됩니다. 다음 위글의 구성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앞은 인간에 대한 얘기했어요. 뒷부분에 대한 거는 자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자연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셔야 돼요? 끝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괄식.
맞죠? 말미자죠. 양괄식은 앞에랑 뒤에랑 두 군데에서 다 주제문을 담고 있어야 돼요. 두괄식은 머리 두자잖아요. 앞에 담고 있어야 돼요. 중괄식은 중간에 담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담고 있는 경우 거의 없고요. 우리 양괄식도 거의 없어요. 우리 글 같은 경우는 두괄식 아니면 미괄식인데 그 중에서도 미괄식이 제일 많죠.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이 주제문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쉬웠어요. 다음 8번입니다. 요번 문제 나온 거의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8번이죠. 그 락항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지문들이 좀 나오면 내가 읽을 수 있는 것들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읽으면서 하나도 모르겠어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힘들지. 내가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뭐 사회화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겨울 단계에서 자기와 삼각관계,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뭔가 상징적 관계가 형성돼. 이게 뭐야? 이 형성은 이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거예요.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앞에 거 잘 모르겠지만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랬고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나 보지. 뭔가 질서를 생각하나 보지.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한다는 거야. 구조가 인간한테 뭔가 영향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잘못이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이런 식의 말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더니 뭐야? 락항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상징적 질서랑 비슷한 게 구조되어 있는 질서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인간은 단지 구조화되어 있는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그랬으니까 상징적 질서 아니면 구조되어 있는 질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인간이 얘네들의 어떤 질서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그냥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참여할 뿐이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쵸? 인간은 단지 이 질서에 참여해요? 그럼 이 질서, 거대 질서 안에 참여해서 요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중요한 건 상징적 질서라든가 구조화된 질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에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구조란 인간의 행위를 규정짓는 것이다. 아까 구조가 더 중요하다. 가장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네, 주체의 존재는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인 것들이 바탕이 된대요.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 형성된다. 네, 무의식적인 걸로 형성된대요. 그럼 주체는 무의식적인 주체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런데 어떤 주체가 있고 그 주체는 뭐래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죠? 이런 얘기예요. 주체. 여기선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적인 거에서 주체들은 인간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무의식적인 걸 바탕으로 한다. 어떤 의식적으로 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체라고 하는 건 인간인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문학 공부하면서 주체는 좀 인간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죠. 그러면 첫 번째, 주체의 무의식은 주체는 무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랬죠. 인간은 무의식적인 걸 바탕으로 한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서 형성된다. 네. 인간이 주체고, 주체가 인간이고, 인간이 무의식적인 거잖아요. 그 무의식적인 것들은 다 뭐예요? 상징적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겠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요것들을 추출해내야죠. 그러니까 추론적 문제로 나와서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질서에 지배받아. 인간은 의식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뭔가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는 존재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이 8번의 여기 앞에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여기다 이렇게 쓴 거라고요. 이런 지문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수능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왜? 이런 걸 건드리면 애들이 못하거든. 이런 걸 건드리면 수험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들이 되게 어렵게 나왔잖아. 근데 계속 반복해가지고 대충 듣다 보면 주체 나오면 그냥 인간으로 생각하고, 이거 좀 볼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런 지문들이 비슷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 위주로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인간이라는 건 질서에 지배받는 거구나. 인간은 무의식적인 거에 지배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체의 무의식은 인간은 주체의 무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질서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돼요. 다음 여기요.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 그랬는데 그럼 2번은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문제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풀 수 있었거든요.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풀 수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뭐라고 그랬었어요? 주체는 무의식적인 존재다. 주체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무의식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의식적 사유를 한대잖아. 아, 이런 거 없겠지. 주체 의식적 사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얘가 아니구나. 이렇게 가셔야지. 그리고 뭐 새로운 문화를 형성을 창조한다니. 아까부터 계속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상징적 질서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냥 상징적 질서에 의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 그런 거지. 내가 뭔가를 영향을 받는 거지. 내가 뭔가를 당하는 거라고. 그걸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다 틀린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놔두시고 4번부터 갈까요? 대가라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게 나왔는데 위에 있는 거 여기 써져 있잖아요. 나의 사유라고 하는 게 이게 생각이잖아요. 뭔가 생각한다는 거. 자신이 어떤 생각한다라는 것은 존재를 확인시켜주지 못한다. 존재를 확연시켜주지 못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명제는 옳지 않다 맞잖아요. 존재를 확인하는 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확인시켜주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맞아. 이렇게 돼야지. 맞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4번도 맞아요. 그러면 3번이요. 3번 봤더니 대중매체 광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대중매체 광고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대중매체 광고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체 욕망하고 관련된 거 이쪽 아래 나오는 거야. 여기요. 욕망하고 관련된 거 여기 위에서 다른 것도 욕망 안 나오는데 여기 밑이 욕망 나왔으니까 여기랑 관련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보셔야지. 그죠? 여기 뭔가 생각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아까 했던 그 4번하고 관련된 지문은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해야지. 어느 부분을 통해서 추측을 하는지 그것도 비문학을 갖다 문제 푸는 방식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봤더니 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어느까지가 허상이다.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건 허상이다.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내가 원하는 것도 남들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 그럼 광고를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내가 광고를 보고 나 뭐 사고 싶어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광고가 봤더니 광고들이 이거 사면 되게 좋다? 이거 사면 진짜 너네 예뻐진다? 이거 바르면 너네 되게 좋다? 이거 먹으면 되게 맛있다? 이런 거 광고를 통해 가지고 타자의 욕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그게 내 욕망이 된 거란 말이죠. 그쵸? 내가 주체적으로 살다 보니까 나 이거 필요하네? 이게 아니라 광고를 보다 보니까 나 꼭 필요할 것 같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욕망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내가 주체적으로 욕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광고에 의해서 내 욕망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9번 갑니다. 얘보다 얘가 더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요.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보시면 쭉 보시면 일단 해바라기거든요. 그럼 보시면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 가을이네요. 가을 하늘에서 양양한 대기에 바다의 무늬가 있다. 가을 하늘이 지금 가을의 어떤 하늘에 바다의 무늬 같은 것들이 뭐 만들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건 바다의 무늬라는 건 그냥 하늘이에요. 대기에 하늘에 어떤 무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1번 쪽에 통해서는 뭘 볼 수 있냐면 가을이고 가을 하늘 쳐다보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냥 가을이에요. 그 다음 찬연에 피어난 백일의 환상에 따라 백일이라는 것은 백일이라고 하는 건 이거가 뭐가겠어요? 이거 태양이겠죠. 태양. 그쵸? 흰색 빛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 태양의 환상에 따라 그 다음에 거기에 헌신된 모습 이랬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진짜 모르는데 제목이요. 제목을 항상 보셔야지. 제목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해야죠. 그러면 제목을 봤더니 해바라기야. 그러면 해바라기가 가을 하늘에 지금 가을의 계절 속에서 해바라기가 활짝 펴있는 모습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일의 환상에 따라 태양의 환상을 쫓고 있다고요. 이게 태양의 환상을 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쫓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것의 환상에 따라 헌신대 모습, 태양만을 바라보는 헌신대 모습, 태양만을 바라보는 그냥 그곳만을 갖다가 목매어 그것만을 바라보는 헌신의 모습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의 근원을 향한 아폴로의 호탕한 눈동자 같이 이걸 눈동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 눈동자. 그쵸? 까맣잖아요. 눈동자. 그 다음에 황금 꽃잎이 얘네들 이런 잎들을 황금 꽃잎이 겹겹이 단장한 해바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 의욕의 씨 원강에 묻힌 듯 향기에 익어가니 의욕의 씨 원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둥근 빛이겠죠? 그쵸? 빛이잖아. 둥근 빛. 둥근 빛에 묻힌 듯하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요런 모습들, 이런 겹겹이 단장한 이런 모습들이 의욕에 묻힌 듯이 향기를 피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의욕적인가? 태양을 따라서 의욕적으로 막 활짝활짝 펴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한 줄기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에 환희해서 한 줄기 지향한 높다란 꼭대기 여기에 이제 해바라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왜 이렇게 못생겨지는 거야? 이렇게 환희해서 순간마다 이렇게 하는 태양의 축복을 받은 자. 여기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태양의 축복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늠름한 잎사귀들 경의를 담아 들고 찬양한다. 여기가 이렇게 들고 찬양하는 거야. 여기 이파리들이 두 판 벌려가지고 태양을 찬양하고 있는 거라고요. 찬양하고 얘는 햇볕에 그쵸 태양의 빛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교감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을의 정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을이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해바라기가 중심이 돼야지 가을의 정경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다음에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뭐가 있어요? 아 의욕의 씨가 있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의욕적으로 딱 있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라고 하는 거 이걸로 가셔야죠.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근데 그 해바라기라고 하는 게 현대시에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제목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많은 경우 약간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걸 상징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쵸? 다른 시 뭐 해바라기의 비명이라든가 이런 시들을 좀 봤으면 열정적인 삶에 대한 뭐 의욕 이런 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얘랑 얘는 아니다 아셔야 되고요. 환희가 높였다 그냥 기쁘다. 기쁨이 좀 있지만 해바라기가 그냥 기쁘다예요? 그게 아니라 해바라기라는 거는 정말 굳세게 태양을 딱 바라보고 태양의 빛을 보면서 그를 향해 가지고 막 열심히 그 태양만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정열적으로 그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걸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내가 목표하고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의욕적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목표한 바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 의욕적으로 사는 거.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바라기 이미지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 3번 됩니다. 10번 갈게요. 다음 중 아래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앞에는 그렇다 치고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많은 곱차 방정식 이거 3차 방정식 보듯이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네, 3차 방정식. 하나, 둘, 세 개니까 3차 방정식. 그렇죠?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이렇게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 차수는 무관하다. 변수가 한 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수가 많아도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 n1 방정식 그 다음 복잡도에 따라 n차 방정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요런 말로 구분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죠? 여기요.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 차이가 무관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황에 따라서 미치는 이런 식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m1 방정식 이렇게 있고 복잡도에 따라서도 우리 얘기할 수 있으니까 n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전 4차 방정식까지는 그대 공식으로 존재함으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이면 5차 방정식 이상이란 표현이야지. 줬잖아.
이러면 N원 방정식, 이러면 N차 방정식, 이렇게 되면 O차 방정식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 표현하자. 표현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얘는 뭐예요? 1번 용어. 이렇게 표현하자. 이렇게 부르자. 이런 방정식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용어니까 답은 1번이죠. 그렇죠? 이게 내용을 막 그렇게 보지 않는다도 제목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셔야죠. 그렇죠? 뭘 실생활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니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추상성, 엄밀성 얘기한 게 엄밀성은 엄밀하게 이렇게 부르자 이런 건 갈 수 있어도 추상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음 넘어갈까요?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이거 그렸어야죠. 그리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망막이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망막이에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된 게 여기가 망막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뭐가 이렇게 들어와. 내가 봐서 들어와. 여기에 맺혀야지. 여기에 맺혀야지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에 맺혔던 촉이 이동하여 흐리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은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려면 여기에 있어야지 선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뭐라 했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선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요, 여기. 앞쪽에 있었던 거. 그쵸? 그래서 여기 초점에 맞지 않는 거 여기가 맞춰야지만 초점에 맞는 건데 여기서는 앞쪽에 맺는 거예요. 이거 내리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가 앞쪽에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서 이제 근데 이게 초점이 안 맞다가 이걸 내가 이렇게 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맺혀 있던 것들이 점점 이 뒤로 가가지고 제대로 망막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던 것들이 뒤로 이동을 하면서 망막에 여기에 맺히게 되는 거죠. 흐리게 보였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 것이다. 그쵸? 이 지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조절 능력에 의해서 계속 잘 안 보인다. 이 지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더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 뒤로 가면 더 안 보인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맺혀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에.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에서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렇죠. 근시의 정도가 심하다라는 것은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여기 있었을 때 여기가 근시라고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어디 갔어? 먼 곳에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러면 여기 뭐야 이거 이게 앞에 있으면 앞에 있을수록 더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시는 여기에 맺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걔를 이렇게 뒤로 가게 해주면 잘 보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시일 때 너무 안 보인다면 이게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갈수록 이 망막에 맺히지 않고 여기에 계속 뭔가를 맺힌다고 한다면 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망막으로부터 앞쪽으로 계속 멀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안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리면 이거잖아. 여기 굴절에 의해서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히게 되면 망막에는 초점이 맞히지 않는 상이 된다. 네, 앞쪽.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맞히지 않는 상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흐려서 안 보여. 이걸 근시라고 한다. 근데 얘를 갖다가 뭐 해서 앞에서 뒤로 보내줘야지. 그래야지 여기에 맺혀야지 잘 보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 뒤로, 앞에서 뒤로 보내야 된다. 근데 정말 심한 근시일수록 뭐 한다는 거야? 망막이 어떻게 맞히는 거야? 여기가 망막인데 불구하고 앞쪽에 맺혀 있을 것이다. 심할수록. 그러니까 앞, 뒤, 앞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1번입니다. 좀 그려서 보셨으면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2번이요. 기억을 가리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소나기 라고 나와 있네요. 그 말은 전답. 그러니까 논밭 같은 걸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다 남의 손에 넘어가고 전답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악상까지 당했어요. 악상. 너무 안 좋은 상을 당했다라는 거야. 여기 여자애가 죽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이라고 했죠. 너무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고 있어.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게 설상가사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거 계속 겹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나머지 전호후랑이라고 하는 건 앞에 호랑이 있고 뒤에 일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봐도 안 좋고 뒤로 봐도 안 좋고 다 안 좋아 이거고, 그다음에 화불당인, 이건 몰라도 우리가 읽으실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화라고 하는 거죠. 화는 호딴자, 홀로 행하지 않는다, 홀로 오지 않는다고요.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자를 좀 아셔야지만 이렇게 모르는 한자 성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화가 겹쳐서 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장난명이라는 거는 혼자서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혼자 박수 칠 수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런 거죠. 이거는 마주쳐서 소리가 나고 뭐 일을 갖다가 딱 협력해가지고 착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겹친다는 거니까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13번 갑니다. 한자와 고유어의 결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적어도 3번하고 4번에서 고민하셨어야 돼. 그죠? 왜냐면 가외또는 안 해서 가외일을 했어. 제가 사이시오 들어가는 거에서 우리가 막 공부하면서, 제 군문 공부하면서 이랬잖아요. 사이시오 쓰이는 것 중에서 한자어냐 고유어냐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자어 고유어 같은 것들이 우리 사이시오타와 관련된 국립국어원에서 준 그 부분을 아예 필기노트에 집어넣은 부분이 있었죠. 거기서 이게 한자어인지 얘가 고유어인지 꼭 봐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가웬일 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말이었지만 얘는 더할 가짜 이런 것들로 들어가서 얘는 한자어입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니까 한자어와 고유어 맞다고요. 그 다음에 이 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미사니까, 그쵸? 여기 고자질, 노름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자, 알릴 고자겠지. 뭔가를 말하다의 뜻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말하다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동그라미 치는 게 한자어예요. 이런 것들이야. 근데 아수라장은 잘 몰라. 아수라장은 잘 몰라. 그쵸?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관자놀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말이겠죠. 놀자가 있고 이자가 있어요. 이라고 하는 거. 놀이. 아니면 뭐 길이.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자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관자라고 하는 거. 두통이시면서 관자. 여기 무슨 뭐 어디가 있겠지. 관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쵸? 그러면 걔가 한자. 이렇게 되는 거야. 놀이는 적어도 우리말이니까. 그래서 얘는 몇 번이요? 3번이에요. 아수라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수라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수라, 그 다음에 장. 얘가 한자와 한자어예요. 그래서 한자와 고유어의 결합이 아니에요. 한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나머지들은 한자어 고유어들이 다 들어갔다 이거예요. 아수라장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하지 이 정도까지 내면. 그죠? 3번하고 4번에서 좀 고르셨어야 된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렵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이시옷을 집어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올해 보니까 한자어 고유어 많이 나오고 작년에도 좀 나왔었고 여태까지 기출 문제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지 뭐. 더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한자어 고유어는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특히 사이시옷에 있는 한자어 고유어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 3번입니다. 14번이요. 다음 중 아래의 작품과 내용 및 주제가 가장 비슷한 거. 이거 3위인곡이죠. 제가 가사 작품 중에서 3위인곡, 송미인곡, 규원가, 상춘곡, 누왕사, 면왕정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부해 놓으세요 라고 그랬었죠. 그대로 또 나왔네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어요? 군무원에선 가사 작품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가사 맨날 좋아해요 이랬죠. 그러니까 가사 그대로 나왔고 거기에다가 평시조. 시조. 편시조도 있고 연시조도 있는데 어쨌든 시조죠. 그럼 우리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반중에 좋은가 그냥 나오면 우리가 효 이랬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서산에 해 진다니 제가 그랬잖아요. 해가 진다. 맨 마지막에 종장 부분에 보통 주제문이 있다. 해가 진다. 해는 태양이다. 태양이 지는 거니까 얘는 임금님을 뭐예요? 승하. 임금님 승하해서 슬퍼. 이런 내용이다. 그다음에 여기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학문의 길이 앞에 있으니 어째 안 가고 어째 하겠는가 이거죠. 도산 12곡 부분인데 이거 제가 별표 치면서 막 공부하라고 그랬었어요. 학문수양. 그다음에 3번은 뭐였어요? 산 머들가지 골라서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배 새임나면 나처럼 여겨주소서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얘기했었죠.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3회인곡. 3회인곡도 그냥 표면적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이잖아. 물론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이지만 그리움이 아니라 이건 돌아가셔서 슬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가야지. 그리움으로 가야죠.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면적으로 써져 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가시는 거죠. 15번입니다. 표준어가 아닌 것은
저는 이거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이거 틀렸으면 진짜 정말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이거 몇 번을 했어요, 저희가. 맨날 뭐냐면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모음 조화가 있다. 그럼 퐁당퐁당 하면서 퐁당 이렇게 돼요. 하지만 얘를 모음 조화, 음성 모음 조화 가면 풍덩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깡총 이걸 얼마나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 아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깡총은 없어요. 깡총은 없다 그랬어요. 왜? 모음 조화가 파괴돼서 얘는 뭘로 가고 있다고요? 깡충 이런 걸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답은 2번이요.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거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데요. 들으셨으면 안 되죠. 이 정도는. 맞춤법 많이 했었죠? 답 2번입니다. 16번 가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것들을 갖다가 찾아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선어말 시를 넣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만약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난 경우, 요게 봐야지.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라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 개의 용언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보세요. 얘가 지금 일률적인 규칙을 세우기 바라보다는 마지막에 이거 쓰고 여러 개의 용언이 용언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 개의 용언이죠. 그럼 여기는 편찬하세요. 얘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여러 개의 용언 아니잖아. 그럼 얘 안 되고 어머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주인에게 당부하시는데 이거 두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 개의 용언이요. 그렇지 않다고요. 문장이 두 개니까 얘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문장 하나에 여러 개의 용언이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보시면 안 되지. 응?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지. 그렇죠? 이건 당연히 아니고. 그럼 여기 보세요. 선생님께서 책을 펴며 웃으셨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무시고 가셨다. 이렇게 됐죠. 근데 만약에 얘까지 봤어. 선생님 얘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용언이 두 개 나왔으니까 그래요. 봅시다. 얘 본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봤더니 뭐라 했어요. 시를 쓴다. 마지막에 시 쓴다. 네, 여기 마지막에 시 썼어요. 얘도 마지막에 시 썼어요. 얘도 마지막에 여기 시들이 있어요. 마지막 용언에 시를 쓴다. 또한 여러 개의 용언 가운데 어휘적으로 요핌의 용언이 따로 있는 경우는 높임의 용언이 따로 있어요. 자다. 근데 불구하고 주무시다. 이거잖아. 주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INT 주무시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높임의 용언이죠.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 두 가지 같이 나온 거 얘지. 얘는 여기는요. 펴다. 책을 펴다. 이건 아이도 펴고 나도 펴죠. 이거 높이 안 쓰였어요. 이거 얘인데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도 시고 여기도 시잖아. 둘 다 시를 쓴 거지 높임의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언을 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 몇 번? 4번. 그쵸? 이렇게 됩니다. 답은 4번이요. 얘가 같은 경우에서는 편찬의시다 라고 하는 거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거는 요거 어휘적으로 높임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죠. 그쵸? 이런 것들 그거 하나만이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 개의 용언이 나타나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17번이요. 아래의 글에 나타나지 않는 서명 방식을 갖다가 얘기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좀 느껴집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약간 소고법을 사용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자막을 쓰인다. 여러 종류의 자막을 쓰인다. 특히 뉴스의 경우라고 그랬어요. 뉴스에서는 핵심을 추려서 제목 자막을 써. 그쵸? 뉴스는 제목 자막을 써. 화면 하단에 기사의 제목이나 소제목을 자막으로 기사 제목이나 소제목의 자막을 써.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나 세부 내용을 자막으로도 보여줘.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의 자목 종류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죠. 예시. 맞죠? 그 다음에 여기요.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게 활용된다. 텔레비전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영화의 자막은 타이틀과 엔딩, 번역대사가 다다. 그쵸? 근데 텔레비전에서는 여기 아래쪽을 보면은 영화에서 쓰는 자막을 모두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통점이라고요. 근데 각종 제목과 감탄사와 막 이런 거 더 쓴다 그랬으니까 얘네가 영화에서는 엔딩 그리고 번역제사 이 정도밖에 없어. 근데 텔레비전은 영화에서 쓰는 거 다 쓸 뿐만 아니라 더 써 라고 그랬죠? 차이점 얘기했죠? 대조 나와 있어요. 다음. 제일 힘든 게 이거죠. 이 정의하고 유추가 있는데 유추는 없어요. 유추라는 건 뭐야? 지금의 상황. 지금 내가 눈으로 관찰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거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아직
모르는 거. 그쵸?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추측하는 것을 누리라고 그래요. 유추라고 그래요. 추측하는 거 없잖아. 지금 텔레비전에서 자막은 이런 거 써. 영화에서 이런 거 써. 이렇게 얘기했지? 추측은 없잖아. 그러니까 유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 그러면 정의가 어디 있어요? 여기요.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글자라는 점에서 영화에서 쓰이는 자막도 텔레비전 자막과 비슷하다라고 그랬죠. 자막에 대한 얘기. 자막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자막에 대한 거, 자막의 정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유추는 아예 없더라. 답 2번 이렇게 갑니다. 18번 가겠습니다. 가에서 다를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아유, 순서 문제가 그래도 좀 쉽게 나와가지고 좀 다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쉬웠었습니다. 보시면 볼까요?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보호 조치들을 취해서 환경보호했어. 그 다음에 상당한 지원을 투자해왔어. 그랬더니 여기 봤더니 이 중 많은 조치들 했죠? 조치들은 커다란 성과 이뤘어. 그러니까 이거 조치들을 취해왔고 많은 돈을 들였어. 이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뤘어. 그쵸?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막대한 내용을 석대에 낭비한 것들도 있어. 반대가 되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어. 그러면 예를 드는 게 이 나 쪽에 든 건지 나 쪽에 든 건지 가 쪽에 드는지만 보면 되죠. 이 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에 이렇게 적어도 길어져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대기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 이쪽이잖아요. 이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 뒤에 얘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답은 1번. 어렵지 않았어요. 1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가 수사법. 이거 문학 쪽이고요. 문학에서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문학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뭐를 했었냐면은 뭐 직유법, 은유법, 화류법 뭐 이런 거 있었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흰수건. 윤동주 선생님이죠. 윤동주 선생님은 당연히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의 슬픈 족속들이래요. 슬픈 사람들, 슬픈 민족들이야. 근데 봤더니 흰 수건, 흰 고무신, 흰 저고리, 흰색이랬잖아. 우리 백이민족. 그러니까 여기 흰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지. 윤동주 선생님이니까 일제강점기고 일제강점기의 슬픈 족속들은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라고 배우니까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백이민족, 우리 민족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죠. 우리 민족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 뭐예요? 대유법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정말 여러 가지 김치로 대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흰 옷을 입는다. 그래서 백이민족이라는 단어 쓰죠. 대유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유법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누님같이 생긴 꽃이죠. 같이 나왔으니까 이건 직유. 내 마음은 물결이야 은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 라고 했어요. 파도가 아가리. 이거죠. 파도는 무생물이죠. 무생물인데 아가리라는 건 생물이잖아요.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화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다. 그 다음에 의가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서 칼날을 밟습니다. 칼날을 받아. 그러니까 아주 힘겨운 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신겨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 고난도 견뎌내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시련 고난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대유 이런 거죠. 쟤는 우리 민족 중에서 대표적인 한 부분. 여기요. 시련 고난에서 대표적인 칼날, 대표적인 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 얘는 대유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은 4번 됩니다. 이것도 많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됐어요. 다음 20번이요. 밑줄 친 말의 표기가 잘못된 것들을 갖다 얘기하세요. 라고 나와있으면 이거 사이시옷이죠? 딱 보면 아셔야 돼요. 왜 인사말 나왔잖아. 인사말 이거 나오면 사이시옷하고 관련된 거지. 많이 보면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말은 뭐야? 인사말로 발음되지 않는 거, 수의적 현상을 갖고 있는 거, 사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쓸 때도 그냥 인사말로 써야 되는 거. 이거 그대로. 그죠? 이거 그대로.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얘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로 쓰냐 이런 문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 많이 본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추측을 하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었어. 얘는 이거였어. 이거잖아. 그럼 시옷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생각하셔야죠. 얘를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아이고 시옷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시옷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요. 크트프
프츠라든가 이 뒷말의 시작이 끝에 밥 사줘라든가 이런 걸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시오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거지. 그럼 우리가 고민하는 거 1번하고 4번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를 갖다가 얘기하면은 얘가 편지끌이 더 낫다. 편지글이겠지. 그쵸? 여기에 사이소리가 나야지 시옷을 쓰죠. 사이소리가 안 나면 시옷 못 쓰잖아. 그러니까 얘는 편지글이니까 그냥 이게 맞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얘는 솔직히 많이 봤어요. 얘 어떻게 가셔야 돼요? 공, 깃, 밥 이렇게 해서 얘가 사이시옷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은 얘는 우리가 외운 거고 그쵸? 사이소리가 나지 않은 수의적 현상으로 외운 거. 얘는 요거 뒤에 있으면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공부해놨던 거. 1번하고 4번이 있는데 불구하고서는 1번, 4번 중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이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부터 봐야지. 왜? 사이소리가 나는 것들 중에서 그쵸? 이게 조건이잖아. 시옷 사용하는 거, 사이시옷을 사용하는 조건이 사이소리가 남 이거지. 사이소리로 발음이 되는 것 중에서 그러면 사이소리가 나는지 공기 빠빠빠빠이 나오잖아. 얘는 편지끌이 더 낫다. 여기서 나오는 거지. 사이소리가 발음이 돼야 되고 명사 플러스 명사야 되니까 둘 다 명사 플러스 명사는 맞고 세 번째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그대 밥 사줘 마녀 이하여 요요였어야 되고 다음에 둘 중 하나는 우리말이라고 그랬어야 돼요. 둘 중 하나는 우리말 이렇게 됐어요. 우리말 이렇게 되는데 이 1번하고 4번 놔뒀을 때 우리가 어디서 걸려 나와요? 여기서요. 사이소리 발음 얘는 pap이라는 발음을 하는데 얘는 끌이라는 발음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1번 쪽이겠다. 1번이 시옷자가 더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다음 1번입니다. 다음 21번이요. 21번이요. 아래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봤더니 이게 뭐예요? 자기가 물소리를 들은 거잖아. 근데 물소리를 들었더니 뭐뭐 같은 소리가 막 난다. 이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유와 은유로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되게 많죠. 그죠? 격분에 있는 것처럼 들리고, 그다음에 무너지는 것처럼 들리고, 솔바람 같이 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대상을 묘사하였다. 맞아요. 그쵸? 무슨 직유와 이거 여기 활용해서 여기 뒤까지 아니더라도 제가 앞에 요것들이 있으면 그냥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직유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셔야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심한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물소리가 그렇다고 말하나 그래서가 아니라 물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린 거다. 듣기에 따라서 물소리가 달리 들린다 이건데 이거는 듣는 거랑 관련된 거죠. 이거 관찰한 게 아니에요. 물소리를 듣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파악하려고 뭔가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한 거지 뭔가를 관찰을 해서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역설하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역설까지는 몰라도 앞에 관찰이라는 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 여기요. 일상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제시하다. 일상생활의 근거라고 해서 경험 이랬죠. 경험. 내가 집이 있는 산속 바로 문 앞에 큰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에 냇물이 불어나서 듣게 되는 소리 그런 걸 들으면서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불어나서 들리는 소리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경험했다. 자신의 생각이 뭔데? 결국은 뭐예요? 이거요. 마음속에 품은 뜻이 귀로 받아들여 만들어낸 거다. 마음에 따라 달리 들린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따라 세상 다 달려드리고 마음에 따라 본다는 표현은 없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에 따라 이게 뭔가 좀 세상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장 잘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거요. 여기가 옛 전쟁터였기 때문에 물소리가 이렇게 좀 슬픈 물소리가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는 물소리는 듣기여야 했다는 것이다. 이랬죠. 말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반박하기 위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지만 그건 똑바로 듣지 못한 것이다. 이래서 그런 것이야. 다른 사람의 말에 반박하고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 됩니다. 22번 갈게요. 보다의 활용형이 지닌 의미 찾으래요. 그러면은
하나를 딱 잡으면 되는 거지 뭐. 그쵸?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보다, 실수로 판단하다 이렇게 내가 하나를 하면 보는 거야. 손해를 판단하며 물건을 판단하면 없다.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판단하는, 만단하게 생각하는, 판단하다 생각하다. 여기는 판단하다 생각하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어쩐지 그의 행동을 실수로 생각할 수가 없다. 손해를 생각하면서 물건을 팔 사람 없다. 그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다, 만만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고, 날씨가 좋을 것으로 여기서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2번이요. 손해를 보다라고 하는 거는 손해를 생각하면서, 이건 생각하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뭐예요? 손해.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해라고 하는 것을 입으면서죠. 그렇죠? 내가 손해를 입으면서 물건을 팔 사람은 없는 거죠. 손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를 당하는 거야. 진짜 손해를 입는 거야. 손해를 입으면서 이런 뜻으로 가장 다른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생각하다의 의미지만 얘는 진짜 정말 뭐라 그래요? 물질적으로 진짜 해를 입은 거죠. 자, 해를 당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다른 것은 2번. 23번입니다. 동의의 경률이요. 너무 쉬웠죠. 이게 관요의 경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얘가 요려의 경률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좀 어렵죠. 동의의 경률이라는 거 뭐예요? 동조하라. 어떤 사람이 말하면 동조하라 이랬죠. 침대 중에 이것을 커서 좋은데 살까요? 정말 커서 좋네요. 그렇지만 아닌 것 같아요. 뒷말은 내가 내 생각을 쓰면 되지만 일단 동의하고 말하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4번. 이런 너무 쉬운 거였어요. 경률을 안 배워서 틀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내용 전개, 내용 일치 문제도 있지만 화법이라든가 작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용 일치에만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다고요. 답은 4번 됩니다. 24번이요. 다음 글에서 밑줄친 단어들 중에서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중생들이 뭐 무리중이겠지 뭐 그쵸? 이것들 당연히 그 다음에 자비 이런 것들은 좀 한자어라는 거 좀 아셔야 되고 구걸하다 뭔가를 찾거나 구하거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쵸?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구하는 게 있을 거고 이게 무리중이에요. 중생들 그러니까 무리된 사람 보통 사람들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거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사랑할 자 자애로울 자 이런 것들은 좀 쓰이지 않을까. 그 단어에 한 부분이라도 이런 단어가 좀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음절 한자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 하나하나. 뭐 여기 무리중자 이런 것도 있지. 뭐 이런 것도 좀 외워 주셨어야지 좀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자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고유어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기보다는 고유 한자어 이런 문제였죠. 좀 어려웠던 겁니다. 25번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이요. 나왔죠. 근데 여기 메뉴에 보세요. 내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름이란 나왔으니까 복연필이에요. 그쵸? 그럼 이름 어떻게 써야 돼? 네, 성과 이름은 띕니다. 성과 이름은 띕니다. 여기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건데 얘는요. 띄죠. 그러니까 여기에 갑자기 니은자음가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죠. 띄는 거니까 각각 해야지. 복, 연필 이렇게 가야지. 여기에 누가 이름을 할 때 성과 이름 사이에 여기에 음운의 변동을 갖다가 누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N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그 다음 필이 PH 아니죠? 그냥 뭐예요?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 청와대요. 어라고 하는 겁니다. 어가 이걸로 쓰이지 않죠. 이오 이걸로 쓰이죠. 서울 할 때 이걸로 쓰여져. 한라산이요. 얘가 발음이 한라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LL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들. 맞죠? 이렇게 가시는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북한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산이라는 게 북한산 이렇게 발음이 나지만 말했잖아요. 체연에서 그드부 더하기 히읗은 체연에서 그드부 더하기 히읗은 요게 아무리 요렇게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요걸로 써라. 요걸로 그대로 써야죠. 그래서 북한산 되죠. 그대로 H 그대로 살려줘야죠. 한 그 다음에 산 요렇게 쓴다. 오케이 답 4번 되겠습니다. 로마자 틀리지 않으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맞출 거는 분명히 맞추셨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한 것들을 토대로 조금 생각해야 될 것도 있어요. 비문학 어려웠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 같은 것들 뭐 수학적 용어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 맨 마지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많이 보면 된다고 그랬었죠. 마지막에 이런 용어로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어에 대한 설명 이런 표현으로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 좀 비문학을 볼 때 그런 캐치하는 부분들 어느 부분을 갖고 와서 주제를 갖고 와야겠다 이런 거예요.
락항 이거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좀 말한다고 한다면은 문법도 그랬고요. 비문학도 그랬고요. 좀 공부한 것들은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셨어야 되고 여기 한자어 고유 같은 건 좀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내가 다가갈 수 있게끔 한자어 좀 많이 외워야 되는 거, 한자 단어 하나하나 좀 외워야 되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공부 방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